1944년 뉴브리튼 섬 라발의 하늘은 항상 똑같았다. B-24 폭격기의 굉음이 하루도 빠짐없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어느새 일상처럼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날도,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미군은 상륙하지 않았다. 벙커 안의 공기는 눅눅했고 철제 책상 위의 전등만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제8지구군 사령관 이마무라 히토시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일기를 썼다. 우리는 적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의 뒤편에서 참모들이 묵묵히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 지도는 여전히 붉은색으로 가득했지만 전선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라발에는 10만 명의 일본군 정예 병력이 있었다. 367문의 대공포, 완전한 활주로 5개, 화산암을 뚫고 만든 수마일 길이의 방어망. 그들은 남태평양의 철벽이라 불렸고 제국의 자존심이었다. 일본 육군의 교리는 단순했다. 모든 섬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될 것이다. 적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야 나아갈 것이다. 도쿄의 장교들은 자신있게 그렸던 방어선이 실현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마무라도 그렇게 믿었다. 그는 전투가 시작되면 자신의 병사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워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것이 환상임을 깨달았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라발은 공격받지 않았다. 포탄은 떨어지지 않았다. 상륙정도 보이지 않았다. 미군은 그들을 둘러싼 바다를 조용히 봉쇄했다. 폭격기는 매일 하늘을 가로질렀지만 그건 침공의 전조가 아니라 일종의 신호였다. 우리는 여전히 너희를 보고 있다. 그것뿐이었다. 구사카 지니치 중장은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적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목 졸라 죽이고 있다. 그가 말한 목졸림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미군의 잠수함은 일본의 보급선을 차례로 침몰시켰고 연료와 식량이 라발에 도착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바다는 장벽이 되었고 라발은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다. 처음 몇 주 동안 병사들은 여전히 전투를 준비했다. 무기를 손질하고 방공호를 보수하고 매일 전투 훈련을 반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훈련은 의미를 잃었다. 공격 신호는 오지 않았고 전선에서의 보고도 끊겼다. 미군은 다른 섬으로 향했다. 부겐빌, 뉴조지아, 그리고 마리아나. 그들은 라발을 우회해갔다. 아무도 이곳을 신경 쓰지 않았다. 장교들은 여전히 곧 침공이 시작된다고 병사들을 다독였지만 그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현실은 냉정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의 일부가 아니었다. 보급은 끊기고 연료는 줄었다. 남은 식량을 나누기 위해 군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각 부대는 경작지를 만들고 채소를 재배해야 했다. 병사들은 총 대신 괭이를 들었다. 이마무라는 명령서에 이렇게 적었다. 각 병사는 최소 100제곱미터의 밭을 경작하라. 농사 실적이 전투 태세의 척도가 되었다. 전투가 없는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병사들은 고구마를 심고 옥수수를 수확하고 닭을 키웠다. 고귀한 무사의 후손이라 자부하던 이들이 하루 종일 흙을 파고 있었다. 한 병사는 일기에 썼다. 우리 조상들이 본다면 분노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우리는 농부다. 병사들의 몸은 서서히 병들어갔다. 말라리아가 퍼졌고 약은 부족했다. 의무장교 야모이 시기야키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월, 병력의 30%가 말라리아와 영양실조 증상을 보임. 6월, 전투 준비 태세 40% 이하 병사들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들의 싸움은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는 것이 되었다. 적의 포탄이 아니라 굶주림이 그들을 죽였다. 그들은 전투의 영광을 기다리며 죽음을 준비했지만 정작 찾아온 것은 침묵과 허기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발은 지도에서 지워진 듯했다.
도쿄 본부는 여전히 작전 명령을 보냈지만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이었다. 필리핀 작전에 협조하라. 적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라.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해상으로 나갈 연료조차 없었다. 무전기는 자주 침묵했고 보고서는 더 이상 도착하지 않았다. 라발의 병사들은 더 이상 제국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잊혀진 존재였다. 1944년 말 이마무라는 결단을 내렸다. 모든 부대는 일광 시간의 절반을 농사에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몇몇 장교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미 체념하고 있었다. 더 이상 싸울 전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한 소대장은 그렇게 말했다. 라발의 밤은 길었다. 벙커 안에서는 무전기가 낮게 울렸다. 바깥에서는 병사들이 조용히 고구마 줄기를 묶었다. 그들의 손은 거칠고 얼굴은 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다. 아직 군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이제 싸움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질문을 했다. 미국은 왜 오지 않는가? 그리고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적의 존재를 느낄 수 없었다. 미군은 라발을 완전히 우회했고 바다 건너에서는 새로운 비행장이 완성되고 있었다. 콘크리트 활주로 위로 미군 폭격기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일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라발의 병사들은 그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들은 전쟁의 일부가 아니라 단지 과거의 잔재라는 것을. 이마무라는 다시 일기를 썼다. 우리는 여전히 요새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 요새는 이제 감옥이다.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함으로써 이겼다. 그가 남긴 이 한 문장은 라발의 운명을 정확히 요약했다. 전쟁의 소음 속에서 그들은 침묵으로 패배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포탄보다도 잔혹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은 왜 이 전략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조용한 무기가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을까? 그것은 단순한 전투 회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다. 1943년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 이후 미국은 하나의 냉정한 결론에 도달했다.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 굳이 모든 섬을 점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전략은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다. 바로 아일랜드 하핑, 즉 섬 뛰어넘기였다. 이름 그대로였다. 요새화된 섬은 무시하고 비어있는 섬을 차지하며 일본으로 가는 길을 만든다. 겉으로는 비겁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폭탄보다 정교한 무기였다. 이 전략의 설계자 중 한 명은 태평양 함대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었다. 그는 지도 위의 붉은 점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일본의 방어선을 부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냥 지나가면 된다. 단순한 발상 같지만 그 한 문장이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와 함께 이 전략을 실행한 인물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었다. 그는 남서태평양 방면의 작전을 지휘하며 병참과 병력 이동의 효율을 극대화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완벽히 일치했다. 일본의 요새를 쓸모없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 시점에서 일본은 태평양 전역을 철저하게 요새화하고 있었다. 트럭, 라발, 팔라우, 웨이크 각각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불렸고 제국의 자존심이었다. 일본군은 전투에서 죽음을 영광으로 여겼다. 그러나 니미츠는 그 사고방식을 정확히 간파했다. 그는 회의 중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죽음을 원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죽음을 줄 이유는 없다. 미군의 목표는 전투가 아니라 일본의 시간과 자원을 빼앗는 것이었다. 미군은 섬을 선택할 때 철저히 계산했다. 방어가 약하고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으며
다음 공격 지점으로 이동하기에 유리한 위치. 이 조건에 맞는 섬만 골랐다. 그렇게 타라와 콰잘레인, 사이판이 선택되었다. 이 섬들은 일본 본토와 필리핀, 마리아나 제도를 연결하는 주요 병참선에 위치해 있었다. 니미츠는 그곳을 점령하면 일본의 방어선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직접 싸우지 않고 적의 뒤를 잘라내는 방식이었다. 그 첫 번째 실험은 1943년 11월 길버트 제도 타라와였다. 일본군은 이미 이곳을 요새로 만들고 있었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다. 미군은 단 76시간 만에 섬을 점령했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1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타라와에 세워진 활주로는 곧바로 마셜 제도의 공습 거점이 되었고 이어 콰잘레인이 함락되었다. 그때부터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바다는 더 이상 일본의 것이 아니었다. 콰잘레인이 함락되자 일본 해군은 충격에 빠졌다. 그곳은 트럭 방어망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트럭은 태평양의 지브롤터라 불렸던 요새였다. 그러나 미군은 트럭을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의 섬을 차례로 점령하고 그곳에서 출격한 폭격기들이 트럭을 포위했다. 1944년 2월 17일 미 해군의 항공모함 함재기들이 트럭을 공격했다. 헤일스톤 작전이었다. 단 이틀 동안 250대 이상의 일본 항공기와 32척의 상선이 파괴되었다. 트럭은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 하지만 미군은 상륙하지 않았다. 공격 후 그들은 조용히 떠났다. 트럭의 일본군은 그저 그 자리에 남겨졌다. 아무런 전투도 명예도 없이. 그때 일본 해군 참모부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적은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단지 사라지게 만든다. 일본군은 자신들이 지키는 땅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활주로는 부서졌고 보급은 끊겼으며 본토와의 통신도 끊겼다. 요새는 감옥이 되었고 병사들은 죄수가 되었다. 미군은 섬을 점령하는 대신 섬의 존재 자체를 무효화했다. 미국의 전략은 단순히 군사적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업의 힘이었다. 니미츠는 전쟁을 병참의 싸움으로 이해했다. 그는 비행기는 알지만 연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 연료를 무한히 공급할 수 있었다. 하루 3척씩 만들어지는 리버티 선박들,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물류 시스템. 일본이 한 번 보급을 실패할 때마다 미국은 3개의 비행장을 세웠다. 전투의 속도가 아니라 생산의 속도가 승리를 결정했다. 이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은 시간이었다. 미군은 시간을 무기처럼 사용했다. 일본군이 한 섬을 요새화할 때마다 미군은 이미 그 요새를 뛰어넘어 다음 섬의 활주로를 건설했다. 그 사이 일본군은 고립되었고 그들의 준비는 의미를 잃었다. 전쟁은 더 이상 칼과 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싸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이 전략은 단 한 가지 결과를 낳았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잃었다. 싸우지 못한 전사, 무기를 손에 쥔 채 썩어가는 병사들, 아무도 오지 않는 전쟁터.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단순히 익힌 존재가 되었다. 일본군의 한 장교는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나 이미 패배했다. 아일랜드 하핑은 전쟁의 본질을 바꿔놓았다. 그곳에는 영웅적 전투도 불타는 결의도 없었다. 오직 계산과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일본 제국의 군사교리를 무너뜨렸다. 미국은 전투를 피하면서 전쟁을 이겼고 일본은 싸우려 했기에 패배했다. 그들의 무사는 영광을 원했지만 미국은 그 영광조차 빼앗았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그렇게 버려진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전쟁이 그들을 잊은 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 답은 더 잔혹하다. 싸움보다도 죽음보다도 라발의 새벽은 조용했다. 예전처럼 대공포의 굉음도
무전기의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들려온 것은 사비 흙을 파는 둔탁한 소리였다. 제국 육군의 정예병사들이 한때 천황을 위해 죽음을 준비했던 그들이 이제 땅을 일구고 있었다. 고구마 줄기가 벙커 옆을 덮고 활주로 끝에는 옥수수밭이 자라기 시작했다. 총 대신 괭이, 수류탄 대신 물 뿌리개. 이것이 이마무라 히토시 대장이 내린 새로운 명령이었다. 모든 병사는 생존을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 명령은 단순한 생존 지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군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했다. 이마무라는 처음에는 이 결정을 수치로 느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미군의 봉쇄망은 완벽했고 더 이상 보급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남아있던 쌀은 몇 달치뿐이었고 말라리아로 병사들이 쓰러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의무장교 시기야키 야모이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1944년 3월 병력의 30%가 말라리아에 감염, 키니네, 항말라리아제, 비축량 0 6월, 병사 10명 중 4명이 영양실조, 전투력 40%.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의 군대가 서서히 썩어가는 증거였다. 일본군의 이상은 죽음으로 충성하는 군인이었다. 그러나 라발의 병사들은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들은 싸우기 위해 훈련받았고 명예로운 최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매일 해가 뜨면 그들은 밭으로 나갔다. 군화 대신 맨발로 진흙속을 걸었고 훈련 대신 채소에 물을 주었다. 병사 노리오 키시모토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황제를 위해 죽도록 훈련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닭을 기르고 있다. 그의 문장은 짧았지만 절망으로 가득했다. 병사들은 점점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투가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기적처럼 느껴졌지만 곧 그들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버려짐이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작조차 없었다. 한 분대장이 그렇게 말했다. 병사들의 삶은 단조로웠다. 아침이면 밭을 가꾸고 점심에는 정글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식량으로 삼았다. 밤이 되면 모두가 모여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들의 기도는 더 이상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일 하루 더 버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라발의 의료진은 말라리아뿐 아니라 정신적 붕괴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병사들 중 상당수가 극도의 무기력 상태를 보임. 명령에 대한 반응 저하. 일부는 허공을 향해 경례를 반복, 전투 대신 기다림이, 명예 대신 굶주림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어떤 병사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공격 명령이 내려올 거라 믿었고 매일 총을 손질했다. 그러나 무전기는 침묵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믿음은 미신처럼 변했다. 적은 반드시 온다. 언젠가는 온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다. 식량 사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쌀 배급량은 하루 400g에서 200g으로 줄었다. 병사들은 정글의 식물로 배를 채웠지만 독성이 있는 식물을 구별하지 못해 사망자가 늘어났다. 한 달에 10명, 20명씩 병사들이 쓰러졌다. 야모이 박사의 기록에는 독성 식물 섭취로 인한 사망자 17명이라는 문장이 반복되었다. 이들은 적의 총 아래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굶주림과 질병에 의해 서서히 지워졌다. 이마무라 대장은 매일 저녁 벙커 깊숙한 곳에서 보고서를 읽었다. 병력의 절반 이상이 전투 불능 상태였다. 남은 연료는 단 한 번의 해상 작전에도 부족했다. 그의 참모 중 한 명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마무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살아남아야 한다. 그 한마디는 제국군의 전통에 반하는 선언이었다. 죽음이 아닌 생존, 명예가 아닌 지속. 그 순간 그는 제국의 장군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을 살리려는 인간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병사들은 이상한 일상에 익숙해졌다. 일부는 밭에서 자라는 작물을 관찰하며 성장 일지를 썼고 다른 일부는 바닷가에서 낚시를 시작했다.
라발은 더 이상 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농장이었다. 병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식량을 키우며 생존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전쟁 속에 갇혀 있었다. 매일 아침 경계 근무를 서고 밤이면 가상의 적을 상상했다. 그들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정지된 채로 계속되고 있었다. 이 시기 일본 본토는 여전히 라발로 명령을 보냈다. 도쿄의 참모본부는 전선이 끊겼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발 사단은 필리핀 작전에 협조하라. 적의 항로를 방해하라. 이런 명령이 계속 내려왔다. 이마무라는 무전기를 끄고 보고서를 서랍 속에 넣었다. 그도 알았다. 그 명령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라발은 더 이상 제국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부대였다. 그렇게 일본은 죽은 군대에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1945년으로 접어들며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비가 잦아졌고 정글의 식물들은 썩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바다에서 해조류를 채취해 먹었다. 어느 날 폭격기가 하늘을 스쳤다. 병사들은 다시 싸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폭탄은 벙커가 아닌 밭 위로 떨어졌다. 고구마밭이 불탔다. 미군의 폭격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군의 생존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리전이었다. 병사들은 절망 속에서 불타는 밭을 바라봤다. 한중이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병사들은 여전히 임무를 이어갔다. 매일 저녁 국기를 개양하고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규율은 무너졌지만 형식은 남아있었다. 일본 제국의 군대는 그렇게 무너졌다. 전투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노리오 키시모토는 마지막 일기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졌다. 총을 들고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고구마를 심으며 하루를 버틴다.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다. 그의 글은 라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명예로운 죽음을 꿈꾸던 병사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전쟁터에서 생존을 위해 흙을 파는 모습. 그것이 섬 뛰어넘기 전략이 남긴 가장 잔혹한 결과였다. 그러나 의문은 남았다. 왜 일본 본토는 여전히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을까? 이미 죽은 전선을, 존재하지 않는 전쟁을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 대답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일본군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1944년의 어느 여름밤, 웨이크 섬의 일본군 주둔지.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소총을 어깨에 맨 병사 한 명이 해안에 서 있었다. 그는 두 눈으로 직접 미군 항공모함이 지나는 것을 보았다. 커다란 실루엣이 수평선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고 그 뒤를 수십 척의 구축함이 따랐다. 병사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하지만 적함은 방향을 틀지도 포를 쏘지도 않았다. 그저 지나갔다. 그 순간 그는 혼란을 느꼈다. 왜 공격하지 않는가? 왜 침묵하는가? 왜 우리를 무시하는가? 그 침묵이 전장의 고요함이 아니라 존재 부정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미국은 전략을 바꿨다. 섬을 점령하지 않았다. 적의 전열을 깨부수지 않았다. 대신 적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택했다. 이 전략의 가장 잔혹한 형태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군인이라는 존재는 적과 맞서 싸울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의미를 뿌리째 뽑아버렸다. 일본군은 기다렸다. 매일 아침, 매일 밤, 벙커 안에 숨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하게 방어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적은 오지 않았다. 미군은 그들을 포위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만 공습을 가했다. 그것도 탄약고나 활주로가 아닌 채소밭이었다. 폭격은 메시지였다. 너희는 이제 군인이 아니다. 농사꾼이다. 우리는 너희의 고구마를 폭격한다. 말이 없었지만 그 의미는 더 분명했다.
병사들은 자신의 존재가 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싸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전쟁은 오지 않았다. 마셜 제도의 밀리섬에서는 병사들이 폭격으로 타버린 옥수수를 손으로 정리하고 다시 씨를 뿌렸다. 그들은 반복되는 폭격에도 밭을 버리지 않았다. 한 하사관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적은 총이 아니라 시간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로 시간에 의해 지쳐가고 있었다. 일본 본토는 여전히 작전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1944년 10월 트럭섬의 마사미 고바야시 중장은 도쿄에 보고했다. 연합군이 접근 중이나 상륙에 조짐 없음. 해안포 사거리 너머를 지나감. 명령을 기다림. 그 명령은 오지 않았다. 그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그 어떤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 부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상황도 전황도 바뀌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단순한 전략적 고립이 아니라 심리적 전쟁이었다. 히로오 오노다. 그 이름은 일본에서 전설이 되었다. 그는 필리핀 루방섬에 배치된 정보장교였다. 1944년 12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복하지 말 것이라는 명령을 받고 정글로 들어갔다. 그 이후 그는 30년 동안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1974년 3월 그의 전 상관이 그를 찾아와 공식적으로 임무해제를 선언할 때까지 오노다는 매일 정찰을 하고 방어 계획을 검토하고 미국의 재침공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의 소총은 여전히 작동했고 탄약도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전쟁이 다시 올 줄 알았다. 나를 이렇게 두고 떠날 리가 없다고 믿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텼지만 그것조차 무용한 환상이었다. 오노다는 외회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트럭, 웨이크, 우레이, 그리고 라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공격을 기다렸고 포화를 예상했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고요한 하늘과 정글의 습기, 그리고 매달 한 번쯤 떨어지는 폭탄이었다. 이 폭탄은 단순한 군사적 압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적 고문이었다. 우리는 언제든 너희를 죽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들에게 더 큰 모욕이었고 더 깊은 절망이었다. 한 통신병의 편지가 남아있다. 그는 트럭섬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지만 무의미하다. 싸우지 못하는 군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편지는 전달되지 않았고 그는 끝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 미국은 이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의 전통, 무사도, 명예 개념을 철저히 연구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전투를 피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싸우지 않고도 적을 무너뜨리는 법, 그들은 그것을 실행했고 그 효과는 치명적이었다. 정신병 발병률, 자살률, 탈영 시도, 전투도 없이 병력의 절반이 기능을 잃었다. 많은 병사들은 점차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단지 그 싸움은 머릿속에서만 벌어지고 있었다. 라발에서 이마무라 히토시 대장은 어느 날 참모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다. 단지 잊혔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방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패배였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전략이 정말 전쟁을 끝내는데 효과가 있었던 걸까? 혹은 단지 미국이 자국의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었을까? 그 대가는 분명 일본군이 치렀다. 그러나 그 승리는 미국에게도 새로운 질문을 남겼다. 전투 없이 이기는 것, 그것은 정말로 승리인가? 1945년이 가까워질 무렵 태평양 전역 곳곳에 존재하던 일본군의 요새들은 더 이상 군사기지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고립된 섬들이었고 감옥이었다. 정복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병사들은 하나씩
서서히 무너져갔다. 무력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침으로써 사라졌다. 전체적으로 약 30만 명의 일본군이 이 전략의 결과로 섬들에 고립되었다. 라바레만 10만 명 트럭, 웨이크, 우레이, 마커스, 밀리, 야프. 그중 대부분은 완벽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활주로, 대공포, 병참기지, 막대한 양의 탄약과 식량. 그들은 방어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그 어떤 것도 사용되지 않았다. 섬들은 원래 침공을 막기 위해 요새화된 곳이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하핑 전략이 그것을 부정했다. 그 요새들은 전선이 아닌 지도 바깥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전투가 없으면 방어선도 무의미했다. 실제로 그곳에 남겨진 병사들은 전쟁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미군은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자산을 활용했다. 하나는 시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산업력이었다. 미국의 공업 생산은 이미 일본의 수십 배에 달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리버티 십이 있었다. 하루에 3척씩 생산되던 이 수송선들은 연료, 탄약, 콘크리트, 건설 장비까지 싣고 태평양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선택된 섬에 도착하면 곧바로 활주로가 세워졌고 수주 만에 비행기가 이륙했다. 공군은 이전 섬에서 다음 섬을 지원했고 해군은 해상 보급을 끊임없이 유지했다. 미국은 전투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의 섬을 기지로 만들고 거기서 다음 섬으로 도약했다. 이 방식은 불필요한 전투를 피했고 일본군은 싸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뒤처지기 시작했다. 섬 하나가 우회될 때마다 그곳에 수비대는 군사적 역할을 잃었다. 보급은 끊겼고 통신은 희미해졌다. 병력은 줄지 않았지만 의미는 사라졌다. 라발, 트럭, 마커스의 병사들은 계속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보급품도 일부 남아 있었지만 그 자산들은 더 이상 전쟁용이 아니라 유지용이었다. 군대가 아니라 자급자족 공동체로 변모한 셈이다. 시간이 지나자 이러한 고립된 요새는 미군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미국은 그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 침공도 제거도 필요하지 않았다. 적이 있지만 그 적이 전선에 없다는 것, 이것이 아일랜드 하핑의 본질이었다. 상대를 파괴하지 않고도 작전에서 제외시키는 방식. 군사 전략으로서 이보다 더 효율적인 해법은 없었다. 군사적 계산은 냉정했다. 라발에 있는 10만 명을 침공으로 제거할 경우 수만 명의 미군 사상자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그들을 우회하고 포위하고 고립시킨다면 공명의 사상자 100%의 무력화. 이마무라 히토시 대장조차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은 우리를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거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이는 단순한 병력 운용의 차원을 넘은 심리적 파괴 전략이었다. 결국 이 고립된 병사들은 전투에서 쓰러지지 않았다. 대신 말라리아로 죽었고 영양실조로 쓰러졌으며 정신적 혼란에 빠져 자살했다. 트럭섬에서 확보된 기록에 따르면 1944년 말 기준 병력의 60%가 전투 불능 상태였다. 웨이크 섬의 보고서에는 병사들이 산호모래와 인분을 섞어 농작을 시도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그것은 군대라기보다는 붕괴 직전의 공동체에 가까웠다. 심지어 일부 병사들은 본토의 항복 선언 이후에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살 제도의 밀리섬에서는 야마모토 마사시 대령이 전쟁은 끝났지만 항복할 방법이 없다. 미국은 우리를 너무 철저히 무시해 우리의 존재조차 잊은 듯하다고 기록했다. 항복도 할 수 없는 상황, 전투도 없는 상태, 그저 존재하는 것조차 불안정한 공백이었다. 군사 역사상 이처럼 병력의 대규모 무력화가 실제 전투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30만 명의 병사들, 수천 대의 무기, 수십 개의 활주로와 대공포 진지들, 이 모든 것은 사용되지 않은 채 남겨졌고 썩어갔다. 아일랜드 하핑은 그 자체로 전쟁의 정의를 바꾸었다. 단순히 전장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존재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전략.
이것은 탱크나 폭격기보다 강력했고 총알보다 더 오래 남았다. 일본군은 싸우기 위해 수십 년간 군사 교리를 발전시켜왔지만 그 교리는 단 한 번의 총성 없이 붕괴했다. 그러나 이 전략이 남긴 가장 깊은 흔적은 수치였다. 싸울 기회를 박탈당하고 명예롭게 죽을 수 없었던 병사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다. 존재의 무의미함이었다. 전통과 훈련과 충성심이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군복을 입은 채 전투 없는 전쟁의 유령이 되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런 방식이 정말로 미래의 전쟁에서도 답이 될 수 있을까? 이 전략이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전쟁은 무기보다 시스템과 시간이 이긴다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잊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죽음을 준비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그들은 방아쇠를 당길 손을 준비했고 마지막 돌격을 기다렸고 해안에 상륙하는 적을 상상했다. 하지만 적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이긴 것이다. 태평양의 작전 중에서 침공조차 받지 않은 섬들이 패배했다는 사실은 전쟁의 정의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라발, 트럭, 웨이크, 마커스, 우레이. 그 어느 곳도 정복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이 전쟁은 사상자 수로 평가되지 않았다. 폭파된 벙커의 수로도 측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병사들의 정신 속에서 나타났다. 굶주림, 무기력, 의미의 붕괴. 전쟁은 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무의미함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 그 교훈이 바로 섬을 넘나드는 전략, 아일랜드 하핑이 남긴 가장 날카로운 결론이었다. 전통적인 일본 군사 교리는 명확했다. 죽음은 명예였고 항복은 수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두 개념 사이의 공간을 파고들었다. 죽지 않게 함으로써 그들을 패배시켰다. 한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 존재 자체가 무시당함으로써 사라졌다. 그 말은 단지 라발이나 트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전쟁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전투 없이 승리하는 전쟁, 존재를 지우는 전략. 그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잠수함과 공병, 병참장교들에 의해 실현됐지만 그 개념은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총도 없고 함선도 없으며 전투기도 날아다니지 않는 전쟁. 그러나 기업이 무너지고 정권이 흔들리며 사람들의 일상이 침범당하는 전쟁. 사이버 공격, 정보전, 심리전, 경제 압박. 오늘날의 아일랜드 하핑은 인터넷 선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적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시스템과 구조를 흔드는 방식. 당신이 있는 곳을 건너뛰고 당신이 의존하는 기반을 차단한다. 그것이 현대의 전쟁이다. 라발에 남겨진 병사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던 것은 신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여기에 남겨졌는가? 왜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 질문은 전쟁의 끝에서야 명확해졌다. 그들은 싸울 기회를 주지 않은 적에게 졌다. 그들은 전투에서 죽지 못한 죄로 고립 속에서 서서히 무너졌다. 히로오 오노다는 1974년에 항복했다. 소총을 들고 탄약 500발과 함께 정글에서 나왔다. 그는 마지막까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끝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전쟁은 다시 올 줄 알았다. 그 전쟁이 나를 그냥 두고 떠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그가 느끼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미 끝나 있었다. 그것이 아일랜드 하핑의 궁극적인 공포였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누군가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잊혀졌다는 걸 모른 채, 자신이 진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패배보다 더 깊은 절망이었다.
우리는 이 전략을 군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 전략은 승리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군대를 섬멸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을 단지 쓸모없게 만들면 됐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모두가 싸움과 충돌을 상상할 때 진짜 전쟁은 조용히 당신을 무시한 채 지나갈 수도 있다. 당신의 정보망을, 금융 시스템을, 공급 체인을. 그들은 더 이상 전투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싸우기도 전에 무력화시킨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현대의 무기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영상을 본 당신에게 묻는다. 이 전략은 천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비인도적이라고 느끼는가?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남겨달라. 다음 편에서는 사이버 전쟁, 무형의 전쟁, 그리고 당신이 인식조차 못한 채 영향을 받고 있는 새로운 갈등의 형태를 다룬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라. 전쟁은 더 이상 전쟁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징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